계약서 위 빨간 도장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며느리, 네가 하루아침에 내 재산을 몰래 팔고 도망치다니. 다 네 계획이었구나. 우리 아들까지 속이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손자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건 다 누가 시킨 거예요. 그 한마디에 믿었던 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 어귀에 이정순의 집이 있습니다. 69세의 이정순은 이 집에서 벌써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홀로 아들 민수를 키워냈죠. 재래시장 한 구석, 낡은 좌판 위에 채소를 펼쳐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던 시간들이 어느덧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이 30평짜리 빌라도 장만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할지 몰라도 정순에게는 평생의 자부심이자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아들 민수는 36살이 되어 결혼도 하고 손자까지 낳았습니다. 7살 윤호는 정순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운 손주입니다. 민수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정순과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순은 그게 참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 밥 먹을 때도 훨씬 따뜻하고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수진의 눈빛은 늘 차가웠습니다. 정순이 수진아, 저녁 뭐 해 먹을까? 하고 물으면 수진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순은 속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말이 없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옆에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민수는 가끔 엄마 괜찮으시죠? 하고 물었고 정순은 그럼 괜찮지 하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시장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평소에 민수답지 않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이 놀라서 쳐다보자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활비 드릴게요. 시장은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오해했나 보다. 수진이도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정수는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그래도 엄마는 아직 괜찮아. 시장에 나가야 사람들도 만나고 좋단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쉬셔야죠. 저희 걱정되잖아요. 정수는 아들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자리에 누워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랑 수진이가 나를 걱정해주네요. 다행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이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소파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 이제 명의만 바꾸면 돼.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의를 바꾼다고? 무슨 명의를? 민수가 뭐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정순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좀 바꿔놓을까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할 때 복잡하지 않게요. 정순은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이 집은 정순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그걸 아들 이름으로 바꾼다는 게 왠지 불안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좀 정순이 머뭇거리자 수진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집은 여전히 어머님 거죠. 그리고 저희가 대출 받아서 이 집 좀 리모델링 하려고요. 화장실도 고치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요. 어머님도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수진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게다가 요즘 수진이 예전보다 훨씬 다정하게 대해주니 정수는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민수가 하자는 건데 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정수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글씨들을 대충 훑어보고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정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시작하면 집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날 밤 정수는 또다시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명의도 바뀌었고 다음은 계약만 진행하면 돼. 민수가 뭐라고 대답했지만 정수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 무슨 계약을 한다는 거지? 정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수진이가 다정해진 것도 다 좋은 일이야. 정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는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며칠 전 도장을 찍은 그 서류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찍은 거지? 정말 그냥 명예 이전이었을까? 며칠 뒤 점심때쯤 정수는 시장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고 수지는 그 옆에서 무언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재빨리 가방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니? 수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분은 부동산 중개사님이에요. 이 동네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양복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산정하려면 시세를 알아야 해서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 쪽을 엿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가능합니다. 매수자가 급하게 찾고 있어요. 정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계약금, 매수자, 공인중개사가 떠나고 수진도 외출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낮에 부동산 중개사가 왔더라. 민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민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부동산 중개사 불렀어? 나한테 말 안 했잖아. 잠시 후 민수는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리모델링 견적 받으려고 시세 확인했대요. 정수는 민수의 반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몰랐던 것 같은데.
하지만 계약금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 시장에서 일하던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순 시댁 맞으시죠? 행복공인중개사 김철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집인도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인도요? 김철수는 이상한 듯 말했습니다. 네. 모르세요? 이 집 매매 계약 끝났잖아요. 금요일에 잔금 받고 집 비워주시기로 했는데요. 며느님이 다 진행하셨어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가 모든 걸 처리하셨고 계약서에 이정순 씨 도장도 찍혀 있어요. 정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진아, 민수야, 윤호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방마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민수의 옷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화장품도 윤호의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망간 거야.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진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정수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을 넘게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방 책상 서랍을 급히 뒤졌습니다.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정순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대리인 란에는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수진의 사인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다 계획한 거였구나. 모든 증거가 수진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부동산을 불렀고 수진이 대리인으로 계약했고 수진이 사인했습니다. 그때 옆집 박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순 씨, 무슨 일이에요? 아까 민수네 가족 짐 싸서 나가던데요. 수진 씨가 큰 가방 2개 들고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정수는 박 아주머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우리 집이 팔렸대요. 수진이가 날 속이고 집을 팔았어요. 이제 다들 연락도 안 돼요. 박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뭐라고? 당장 경찰서에 가야겠어. 이건 사기야.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꼭 쥐고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 민수도 속았을 거예요. 우리 착한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정수는 영정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금요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경찰서에 가야 해. 하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한 발짝도 떼기 힘들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박 아주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정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 제 모르게 팔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집을 판 것 같아요. 경찰관은 정순을 자리에 앉히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에 이전한다고 도장을 찍었던 일, 수진이 부동산 중개사와 나눈 대화,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일단 사기 혐의로 접수하겠습니다. 며느님이랑 아드님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정수는 민수와 수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고소장 작성하시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계약서나 서류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정수는 어제 민수방에서 찾은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명예 이전이 아니라 매매 위임장이네요. 어르신이 도장 찍으신 게 맞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찍긴 했는데 며느리가 명의만 바꾼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집을 팔라는 위임장인 줄 몰랐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어르신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사기로 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사는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어서 내 잘못이란 말인가? 경찰서를 나온 정수는 박 아주머니와 함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나 혹시 서류에 이상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봐. 주민센터 직원은 정순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요즘 정말 많은 사건이에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원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이정순 씨, 여기 보세요. 계약 당시에 사용된 인감증명서가 이상해 보입니다. 발급 날짜가 어르신이 도장 찍은 날보다 나중이에요. 이건 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조요? 그럼 우리 수진이가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한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료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수진이가 위조까지 했다니. 정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수는 바로 경찰서로 되돌아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 며느님 소재 파악되는 대로 조사하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이 일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경찰서를 나온 정수는 박 아주머니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요? 집도 잃고 아들도 연락 안 되고. 박 아주머니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힘내. 경찰이 조사하면 뭔가 나올 거야. 일단 변호사도 알아봐야겠어. 며칠 뒤 박 아주머니의 소개로 정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고 명의도 넘어갔거든요. 다만 속임수를 써서 도장을 받았다는 걸 입증하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수는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매수자가 계약금을 넣었기 때문에 매수자한테도 피해가 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잔금 지급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일찍 일어나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중요한 물건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민수 어렸을 적 사진 몇 장,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김철수 중개사와 낯선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매수자였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이정순 씨, 오늘 잔금 처리하러 왔습니다. 수진 씨는 안 계세요? 정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도망갔어요. 연락도 안 돼요. 매수자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잔금은 어떻게 받죠? 저희는 이미 대출까지 받아놨는데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속았어요. 매수자 부부는 당황해하며 김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철수도 난처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잔금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수자는 화를 내며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그저 미안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뒤 정수는 텅 빈 집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다 꾸민 거였어요. 우리 민수는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돼요. 수진이가 민수까지 어떻게 한 건지. 정수는 여전히 아들만은 믿고 싶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정순의 울음을 덮어줄 뿐이었습니다. 잔금 처리가 무산된 뒤 정수는 매일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매일 반찬을 가져다 주었지만 정수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정수나, 그래도 먹어야 힘을 내지. 박 아주머니의 말에 정수는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순 씨, 며느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외곽 모텔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출석 요구할 예정입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수진이를 만나게 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수진을 마주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정수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앞 복도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을 보자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는 수진을 지나쳐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오늘은 며느님과 대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수진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형사는 두 사람을 마주보게 앉혔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께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집을 팔게 된 건가요?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어머님을 속였습니다. 정수는 수진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다 한 거였구나.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제가 빚이 있었거든요. 그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빚이 있다고?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네, 몇 천만 원이에요. 사채에서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었어요. 매일 전화가 오고 집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분은 알고 있었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몰랐어요. 제가 몰래 다 진행했어요.
남편한테는 명의만 바꾼다고 했어요. 남편도 속았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역시 우리 민수는 몰랐어. 수진이가 다 꾸민 거였어.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조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아서 어머님 도장을 몰래 가져다 썼어요. 정수는 수진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수진은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협박하는데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정수는 수진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수진이도 어쩔 수 없었던 건가? 형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갚았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썼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한 일을 알고 나서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요. 남편도 제가 엄마를 속인 걸 알고 충격받은 것 같아요. 정수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수진이한테 속았다는 걸 알았구나. 우리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사는 정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며느님을 고소하시겠습니까? 정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감옥 가면 윤호는 어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아, 넌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봤니? 내가 평생 모은 게 그 집 하나였어. 그걸 내가 빼앗아 갔잖아. 그것도 나를 속여서.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형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 안 합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윤호 생각해서라도.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해. 형사는 수진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진정하세요. 조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정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수진은 조사실에 남았습니다. 정수는 경찰서 앞 계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빚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 우리 민수는 몰랐어. 민수도 피해자야. 정수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박 아주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찢어진 교복 바지를 입고 낡은 가방을 맨 아이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정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윤호는 정순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윤호는 정순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는 윤호를 꼭 안았습니다. 윤호야, 어떻게 여기 온 거야? 어디 있었어? 윤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수는 윤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호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옷은 며칠 동안 갈아입지 못한 듯 더러웠습니다. 윤호야, 아빠는 어디 있어?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텔에서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정수는 윤호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윤호 고생 많았구나. 이제 할머니가 여기 있어. 괜찮아.
박 아주머니도 윤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어서 윤호 데리고 집에 가. 씻기고 밥 먹여야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윤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는 윤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호를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윤호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윤호야. 더 있어. 정수는 윤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윤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정수는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말해봐. 윤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집 판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할머니 앞에서는 착한 척 하라고 했어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랬구나. 역시 엄마가 시킨 거였어.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 거 들었어요. 당신이 시킨 거잖아라고요.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 윤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윤호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요. 엄마가 울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줄 아세요? 당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나는 그냥 명의만 바꾸라고 했어라고 했어요.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명예 바꾸라고 했다고?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당신 빚이잖아요. 집 팔아서 갚자고 한 사람도 당신이에요라고 소리 질렀어요. 아빠는 아무 말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민수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윤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당신이 시킨 거잖아라고 했어요. 할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말이 맞는 건지, 아빠 말이 맞는 건지. 정수는 윤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호야, 너는 잘못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하지만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시켰다고? 아니야,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민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정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돈 찾아오라고 한 것도 너잖아. 내가 직접 가서 처리하라고 했잖아라고요. 엄마가 당신 빚인데 내가 어떻게 처리해요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직접 돈을 찾아갔다고?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직접 가서 돈 찾아서 빚 갚으라고 했잖아요라고요. 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윤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윤호도 할머니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윤호를 재운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윤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시켰다고? 민수가 돈을 찾아갔다고? 아니야,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윤호 앞에서 민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하지만 윤호의 말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윤호는 단지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 민수가 알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민수를 협박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윤호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윤호의 증언을 들려주었습니다. 형사는 윤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윤호야,
부모님이 싸우는 걸 봤다는 게 사실이니?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당신이 시킨 거잖아라고 계속 말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언입니다. 남편 측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건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형사는 정순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정수는 윤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호야, 아빠는 착한 사람이야. 엄마가 아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좀 이상한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정수는 윤호를 박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르신, 경찰에서 받은 계좌 추적 결과와 환전소 CCTV 자료입니다. 변호사는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민수였습니다. 민수 씨가 계약금 중 1,500만 원을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여러 사채업자에게 이체됐는데 모두 민수 씨 명의 빚이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잡은 증언과 이 증거를 종합하면 민수 씨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가 민수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 민수는 착한 애예요. 그날 밤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윤호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민수가 시켰다고요. 근데 그건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 민수는 착한 애잖아요. 정수는 한참을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순 씨, 민수 씨가 출석했습니다. 오늘 대질 조사 진행합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드디어 민수를 만나는구나. 민수가 다 설명해 줄 거야. 수진이가 거짓말한 거라고 말해 줄 거야. 경찰서에 도착하자 복도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순을 보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수는 민수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형사가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사실 안에는 수진도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민수와 수진을 마주보게 앉혔고 정수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세 분 모두 계신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이 환전소 CCTV 사진 보이시죠? 민수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계약금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갔습니까?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내 빚. 민수는 정순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 도박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빚이 몇 천만 원이 됐습니다.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도박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을 파는 건 누가 제안한 겁니까?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한테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정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울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만 바꾼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남편이 차라리 집을 팔자고 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했거든요.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거짓말하고 도장을 받았어요.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정말 명의만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빚이 너무 많아져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어차피 엄마 집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그랬다고요? 당신이 먼저 집 팔자고 했잖아요. 형사가 두 사람을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하세요. 민수 씨,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누가 주도했습니까?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애타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시킨 거라고 말해. 내가 속았다고 말해.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은 정순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빚을 갚자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모은 집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제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윤호한테까지 해코지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인감증명서 위조는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시켰잖아요. 어떻게든 처리해라고 했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위조하라고 안 했어요. 합법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기록했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관여했다는 거네요. 민수 씨가 제안하고 수진 씨가 실행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그럼 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엄마를 속인 거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도박을 한 것도, 빚을 진 것도, 엄마 집을 팔겠다고 한 것도 다 내 선택이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못 보겠어. 형사님, 전화가도 되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수는 조사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그날로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민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달려와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우리 민수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대요. 민수가 먼저 제안했대요. 박 아주머니는 정순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순아, 울어. 실컷 울어. 정수는 박 아주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찰서 복도에 정순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사가 끝나고 형사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민수 씨는 사기 방조 및 공동정범으로, 수진 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정수는 경찰서를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하늘에서 다 보고 있겠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정수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 윤호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었어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눈에 먼지 들어간 거야. 윤호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수는 윤호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윤호만이 정순의 전부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윤호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윤호를 학교에 보내고 저녁을 차려주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밤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느 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피해자이시니까 출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 기회도 있으실 겁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일찍 일어나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민수 재판 보러 가요. 제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게 맞는 길이겠죠?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옷을 갈아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박 아주머니와 시장 동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순아, 우리가 함께 있을게. 박 아주머니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윤호는 오늘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재판을 직접 보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민수와 수지는 이미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정순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이민수, 이수진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이민수는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모친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를 주도했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이에 동조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변호인이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렸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도박은 피고인 본인의 선택이었고 그 빚을 모친의 재산으로 갚으려 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민수에 대한 판결부터 선고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모친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를 주도했습니다. 계좌 추적 및 환전소 CCTV, 손자의 증언 등으로 주도적 역할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큽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수는 표정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수진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남편의 제안에 동조하여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매매 계약을 진행한 죄는 무겁습니다. 다만 남편의 강요와 압박이 있었던 점, 사채업자의 협박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좌판을 지키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웠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저를 배신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다 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제안했고 아들이 주도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다만 손자 윤호만은 잘 자라길 바랍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정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수는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민수는 나가면서 정순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민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아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법정을 나가며 정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윤호 잘 부탁드립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내가 잘 키울 거야. 걱정 마. 수지는 울먹이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정순아, 이제 끝났어. 집에 가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그래도 이게 맞는 길이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윤호 생각을 했습니다. 윤호는 어떻게 말해줘야 하지? 아빠가 감옥에 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윤호를 위해서라도.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윤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정수는 윤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 왔어. 배고프지? 저녁 해줄게. 정수는 윤호에게 재판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호를 재운 뒤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민수가 징역 2년을 받았어요. 제가 법정에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정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차갑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어르신, 집은 결국 되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매수자는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신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으니 민수 씨와 수진 씨가 돈을 갚아야 합니다. 정수는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수감 중이라 당장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수진 씨도 형편이 어렵다고 하고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기대 안 했어요. 집을 비워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가져갈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영정, 윤호의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빈 방들을 하나씩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정수나,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하지만 구청에서 임대 아파트 신청했어요. 다음 달에 들어갈 수 있대요. 박 아주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럼 그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 정순과 윤호는 박 아주머니 집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정수는 다시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좌판을 펼치니 손님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아줌마, 어디 갔다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이 좀 있었어요. 이제 다시 나올게요. 윤호도 새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방과 후에는 정순의 좌판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윤호는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수는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윤호 장하네. 할머니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한 달 뒤 정순과 윤호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집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윤호는 자기 방을 갖게 되어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저녁을 먹으며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나와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참 후에 나오실 거야. 그때쯤이면 윤호도 많이 컸겠지?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정수는 윤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윤호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예전보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윤호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정순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줌마, 대단해요. 그 나이에 손자까지 키우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느 토요일 아침 윤호가 정순과 함께 시장에 나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호는 채소를 정리하고 손님에게 인사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윤호를 귀여워하며 물건을 더 사갔습니다. 아줌마, 손자 참 착하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정수는 윤호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는데 윤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큰 집 사드릴 거예요. 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윤호야. 할머니는 윤호랑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윤호는 활짝 웃으며 정순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아파트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빼앗긴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윤호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우리 윤호도 잘 크고 있고요. 민수는 제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애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저는 이제 윤호랑 잘 살 거예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장에 나가고 윤호를 돌보고 저녁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 평범한 하루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몇 주 뒤 윤호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범상 받았어요. 정수는 윤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윤호 정말 대단하다. 윤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매일 응원해 주셔서요. 저녁에 정수는 윤호를 위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윤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랑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윤호랑 사는 게 제일 행복해. 그날 밤 정수는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윤호가 상을 받았다. 내가 평생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다. 집도 잃고 아들도 잃었지만 윤호가 있어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윤호를 위해 살 것이다. 그게 내 새로운 인생이다.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정수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윤호와 함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순의 눈빛에는 이제 눈물 대신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